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갈 때 보통 한 번 간 곳은 한참 좀 기간을 띄우고 또 그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일 많이 간 곳, 제일 여러 번 간 곳이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뭐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근무할 때는 옮기는 학교마다 거의 직원 여행으로 한 번씩은 간 것 같고, 가족 여행만 해도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혼자 간 적도 있고, 근데 제주도는 가도 또 새로운 곳, 또 새로운 느낌을 담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찾게 되는데, 최근에 간 게 2월이었어요. 지난 2월 25일에 우리 이제 친한 벗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가 아주 멋진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풍광이 너무나 근사한 그런 곳에 시인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죠? 시인의 집이라니. 시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간을 품어 안는 용어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 방문 자체가 시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뜻깊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전면 창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 때문에 놀라기도 했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그 시인의 집의 주인이신 시인 손세실리아 님을 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인의 집에 가서 이 시집을 구입해서 읽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시인님을 청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시인 손세실리아 님이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인님 소개해드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읍 출생이세요. 2001년 사람의 문학과 창작가 비평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고,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 섬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 이후에도 산문집이 또 있죠? 그 이후에 나온 아니요, 것도? 섬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게 네. 네. 중3 국어 교과서에 시 곰국 끓이던 날이 수록됐으며, 현재 제주에서 책방 겸 카페인 시인의 집을 운영 중이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고 네.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주에서 올라왔고요. 사실은 오늘 제주, 청주, 제주 이렇게 당일 여정으로 원래 계획을 했다가 혹여 결항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그제 저녁, 늦은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육지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는 여정 동안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이런 건 느껴지는 거니까 열악함 속에서도 그 시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간절한지 그 마음을 알기에 프로포즈를 하셨을 때 그냥 한 번의 갈등도 없이 그럼하고 했고 혹여 결항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와서 뿌리는 건 저 또한 씨앗 한 알이거든요. 한 알 이 씨앗이 꽃을 피울지 뭐 그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 해봐야겠기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현장에도 여러분 계시지만 먼저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댓글 참여해 주세요. 여기 댓글 참여는 평소에 손세신야님의 시를 읽고 느끼신 점 말씀하셔도 되고, 뭐 시인의 집을 방문하셨던 분은 또 그것을 남겨주셔도 되고, 작가님이나 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작가님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말미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참석해 계셔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시인님과 동행해서 오신 오유리 쌤이 여기 참여해 계신데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을 줄여서 얘기하는 쌤이 아니라 성함이 유리쌤,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 손 세실리아처럼 오유리쌤 님이 현장 참석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면 경기도 이천에서 와주신 권오현 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전은준 님이 오래전 인연으로 또 여기 참석해 계시고 언제나처럼 이재표, 박소영 미디어날 공동대표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서 우리가 2월에 시인의 집에 들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저희가 막 파카 입고 그렇게 맞아요. 가고 지금 이제 여름의 문턱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때문인지 오랜 버처럼 아주 익숙하게 또 제가 청했을 때도 바로 응낙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와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몇 년 전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주는 앞에 그립고 그리운이라고 네. 붙여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움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87년 87년도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87년 결혼을 하고 첫 신혼지가 네. 이곳이고 네. 이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고 네. 정말 이렇게 청주하면 그 첫이라는 모든 게 네. 처음이었던 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네. 87년이면 지금부터 세월이 그쵸. 너무나 30여 년. 네, 3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네네. 그때의 본인의 모습도 이렇게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또 그때 사람들의 그 한 30년 전의 모습에서 지금 서로 늙어가는 걸 이렇게 또 지켜보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만큼 또 청주도 많이 변했고. 맞아요. 네. 올 때 보니까 네. 전혀 처음 와보는 도시 같은 네. 그런 느낌이어서 네.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소박하고 아. 이랬던 기억만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뭐 낯익은 거리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너무 낯선 도시에 네. 이렇게 처음 와보는 음. 그런 느낌 네. 그랬습니다. 이제 지인을 또 많이 만나고 네. 또 익숙한 곳을 들리면 그 그렇죠. 느낌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시집을 보면 이 시집 안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 집을 수리해서 지금의 시인의 집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한 거, 분위기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 바다가 보이는 책방에 대한 기획을 하고 수리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뭘 계획하고 이 공간을 만든 건 아니고, 네. 이 제주라는 섬을 오가다 보니 선생님처럼 네. 여행자로 네. 혹은 사삼 뭐 취재나 네. 그리고 또 간혹 뭐 글을 쓰다가 막 원고 마감이 탈고가 막 네. 급박할 때 그런 때 며칠씩 가서 묵었던 음.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그냥 손바닥만한 어떤 그 네. 상업적 숙소 말고 손바닥만한 방이라도 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 네. 그게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사진 한 장을 우연히 제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네.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폐가였어요. 그러니까 네. 대문도 없고 오래된, 창문도 없고 네. 뭐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 네. 한 8, 9년 비어 있던 그런 폐가를 보게 됐고 네. 그래서 제 운명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네. 방향을 바뀌게 된 네. 계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두면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폭삭 무너질 네.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조금씩 손을 보다가 네. 보다 보니 이제 제가 막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차라도 찻집이라도 열면 그래 수리비라도 조금씩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네. 카페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오픈을 해서 뭔가 메뉴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지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 제가 좋아하는 뭐 쌍화탕, 제가 정읍인데 쌍화탕이 정읍이 유명하거든요. 네. 저라면 어떤 쌍화탕을 만들까? 그러니까 음식에 되게 제가 그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나는 그러면 거의 100% 나라면 국내산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네. 그런 생각 처음에는 그래서 팥 칼국수도 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팥 칼국수 네.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손님이 많아지면 그 메뉴를 없애고 또 가장 심각하게 손님이 많아졌던 건 제가 만드는 피자가 아빠 어디가라는 매체에 소개가 되고 윤우가 와서 먹고 그게 이제 꺼질 줄 모르는 열풍이 돼서 골목이 마비가 될 정도. 그래서 이제 새벽에 문을 열려고 새벽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근데 그게 한 17개월 거의 2년 2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를 한 편도 못 썼어요. 네. 이 시집 네. 원고를 넘기기로 돼 있는데 네. 원고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는 피자집이 아니에요. 피자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면 반드시 없앨 거예요. 근데 소문내지 마세요. 근데 이 소문내지 말라는 말까지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없애게 됐는데 숫자를 줄여가면서 숫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집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피자보다 더 귀한 선물은 뭘까를 생각했어요. 고민을. 네. 그때 책이었어요. 네. 그것도 시집. 네. 저는 정말 많은 시집을 문우들로부터 받아보니까 네. 그렇다면 피자는 먹고 맛으로 기억하지만 시집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소개해보자, 추천해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들여오던 게 책방이 됐고 지금 규모가 됐죠. 네. 네. 굉장히 길게 말씀을 네, 해주셨죠. 이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책방이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네. 그 지금 그 피자 얘기는 저도 처음 알았고 네. 피자를 접으신 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소진이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다른 분이 또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잘 선택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주도 여행을 많이들 가도 저도 퇴직하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그때 이제 많이들 유행이어서 해보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반려견 때문에 그런 걸 접고 자꾸 이제 여행을 가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시인의 집은 다른 서점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저자 서명본을 미리 주문 받아서 발송까지 해주시는 그게 상당히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시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분들도 또 서명본을 받고 그래서 이 기획 자체가 사실은 문우들이 많으니까 이게 기획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의 집이 책방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문우들이 많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죠. 어떠신가요? 그렇죠. 네, 단지 문우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사인은 예. 제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더 크고요. 네, 네. 이 시집만큼은 네.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면 일단 반품하지 않겠다는 제 의지가 들어 있어요. 네, 거기 네, 네. 반품 안 받아주잖아요. 네. 사인하는 순간 중고책이니까. 네. 그럼 그 수량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방만해지지 네. 말자는 어떤 네. 저한테 딱 못 받고 시작하는 책방. 그것도 있고 그 많은 문우들의 책을 제가 무슨 수로 다 들여오겠어요. 네, 책방에. 그럼요. 큰일 네. 나죠. 네. 진짜 일상이 붕괴되는 네. 일이거든요. 네, 네. 지금도 창고 두 개가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책방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저한테 섬에 사는 저한테 정말 값진 선물은 문우들이 보내주는 시집이었어요. 시집이고 그 시집을 받아보면서 그 중에 이제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저는 마중물이라 생각해요. 네. 어떤 시집이 좋아서 들여오고 이거보다 이 시집을 읽고 시가 죽어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시가 좋은 거였구나. 내 인생에 내가 시집을 읽는 게 언제였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 네. 그런 마중물. 네. 그래서 네. 누구에게 제가 아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사인을 하더라도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예전만 못한 시를 쓰게 된다면 이 전화가 반갑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에 내가 전화를 해서 사인을 부탁할 때 어떤 시인도 손 시인 지금 내가 뭐 어떤 계절에 지난 계절에 어디 개간지에서 봤는데 여전히 제주도 가서 뭐 카페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시를 쓰고 있구나. 네. 자기 삶을 놓지 않고 있구나. 네. 이런 저에게 주는 어떤 다짐 같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하도 시 얘기를 많이 하고 시 갖고 활동을 많이 해서 아이들 뭐 시를 갖고 시로 띄우는 편지처럼 아이들하고도 활동도 하고 또 시를 쓰게 해서 책도 발간하고 뭐 신앙독해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난 시시한 선생님이야.
너희들 나를 시시한 선생님으로 기억해. 맨날 시 얘기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퇴직 후에도 뭔가를 차리면 저는 시시한 책방이면 시시한 책방, 시시한 곳. 어쨌건 시시를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인님도 비슷하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이게 2014년에 출간됐어요. 네. 그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산문집도 그렇고 계속 집필 활동을 해 오시고 또 다른 데서도 문예지에 발표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되면 네. 시집이 나올 때가 됐는데라든가 뭐 이런 시집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실 텐데 그쵸. 예. 제주에 가신 게 시작 활동에 영향을 좀 끼친 게 있는지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렇게 음식하고 그럴 때 시창작을 잘 못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이제 접혀지고 나서 책방으로 전환된 이후에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시를 써내지는 못하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 몇 줄짜리 시 한 편을 가지고도 뭐 한 몇 개월을 이렇게 막 없애고 빼고 이걸 굴려보고 다듬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시 한 편을 얻곤 하는 그런 과작의 시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몰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 네. 시를 네. 쓰다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근데 워낙 또 과작인데 지금 이 시집이 기차를 놓치다 이후 9년 만에 나온 시집이에요. 기차를 놓치다는 6년을 준비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째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나오냐라고 묻는 분들을 위한 어쩌면 중간중간에 산문집은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어떤 다리 역할.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시집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정리 중에 있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내 시집을 기다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누구도 내 시집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써지는 시편들이 의외의 시편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속도는 내가 조절하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시집 안 내도 괜찮아요. 근데 내놓고 후회하지 않는 시집 그런 시집은 내봐야겠다.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네.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이 이제 제주에서 책방을 하시면서 다른 분을 청해서 거기서 책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많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손시인님이 주인공이 된 이런 뭐 이게 시집이건 산문집이건 그런 자리가 혹시 펼쳐졌나요? 시인의 집에서? 네, 아니 시인의 집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네, 제주에서 꿈결의 시를 배다는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제주에 내려가서 초기였기 때문에 네, 외부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었고 네, 책을 내고 뭐 이제 서울이나 타지에서만 네, 했고 제주에서는 사실 제가 중심인 어떤 행사까지는 나갈 네.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산문집을 내고는 좀 그런 행보들을 하는데 네. 이 시집은 그래서 제가 많이 애틋한 시집이에요. 네, 많이 애틋해요. 네. 어느새 24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시를 낭독하면서 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댓글 참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조천에 시인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제주 여행 가시는 분은 또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쫄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굴까요? 네, 뭐 아시는 분 쫄랭이라고 하면 혹시 아시나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니야? 네, 하주석경님 반갑습니다. 고두미 아까 우리 얘기한 네, 유정한 씨, 유정한. 손세실리아 선생님 오셨군요. 제가 오늘 같이 반가워요. 오자고 얘기할까 하다가 내일 모레도 여기 와야 되는 일이 있고 계속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 청하지 않았고 다음엔 쌍화탕 지금도 하나요 거기에? 네, 계절. 겨울에 가면 네, 지금도 예, 해요. 하기는. 네, 저도 가서 가면 쌍화탕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인님한테 낭독하실 시 5편을 받았는데 또 제가 5편을 골랐는데 표제 시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호를 이렇게 정한 이유를 말씀을 그 이후에 듣겠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49쪽에 꿈결의 시를 베다 봐주세요. 꿈결의 시를 베다. 오랜 서울 생활을 접고 안성 생가로 거처를 옮긴 경산 선생이 단체 서한으로 환향의 연유를 알려왔는데 이를 친필 서한이나 되듯 간수하고 있다. 꽃 좋은 산수유 한 그루 겨우 뽑아 씻고 늙은 아내와 고향에 염치 없이 돌아왔노란 2줄 소회 때문이다. 선생으로서야 예사로 건넨 근황이겠으나 시로서도 손색 없다. 고의를 목전에 두면 일거수일투족이 자동으로 시와 직결되는 것이려니 싶어 부럽기도 했던 것인데 집들인 날 회화나무 목침에 적힌 글귀를 훔쳐보고 난 후 나의 경박함이 심히 부끄러워 귀가하자마자 붓펜으로 남아 옥양목 베개에 적어보는 시침 꿈결의 시를 베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런 그려지죠. 네, 이런 상황 여기 등장인물들도 그분의 인품까지도 느껴지고 또 그 짧은 2줄을 받아 모시는 후배의 마음이 또한 깊고 좋다, 따뜻하다. 그 이후에 이렇게 옥양목 베개에 19절을 써서 그걸 베고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제호를 누가 정하셨나요? 시집 제호는? 제가 원래는 눈에 밟히다라는 제호를 네, 출판사에 네. 넘겼는데 네, 제 책의 편집을 맡은 직원이 네. 실천문학사 직원이 네, 입사하고 첫 책을 네. 편집을 맡게 됐대요. 제 네. 책으로. 네, 근데 이걸 보고 네, 본인의 감정을 막 전화로 길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제가 제목을 뽑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네. 그러더니 선생님 저는 이게 이제 꿈결의 시를 베다가 딱 이 시집에 네, 맞는 것 맞다. 같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시집이 아까 여차여차한 네. 이런 정황 중에 이제 예. 마무리 지어서 넘긴 시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제주에 와서 몇 년 사는 동안 시를 놓지 못해서 힘들게 네. 앓고 괴롭고 우울하고 외롭고 했었는데 그래 이건 시집은 안부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꿈에도 시를 잊지 않고 베고 있었어라는 안부 독자들에게 네. 독자들에게 보내는 안부 그래서 좋다 좋겠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어디서도 나오지 못하는 네.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신앙독은 이제 시인님께서 11쪽에 진경이라는 신앙독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진경이라는 시에 산울림의 멤버인 김창훈님이 곡을 네, 붙이고 네. 노래한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첫 시예요. 이게 이제 대문을 여는 시, 서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북한산 백화사 구빗길 오랜 노역으로 활처럼 휜 등 명아주 지팡이에 떠받치고 무쇠 걸음 중인 노파 뒤를 발목 잘린 유기견이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가쁜 생의 고비 혼자 건너게 할 수 없다며 눈에 밟힌다며 절룩 절룩 쩔뚝 쩔뚝. 네. 곡을 붙인 걸 노래를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산 백화사 구빗길 오랜 노역으로 활처럼 휜 등 명아주 지팡이에 떠받치고 무쇠 걸음 중인 노파 뒤를 발목 잘린 유기견이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가쁜 생의 고비 혼자 건너게 할 수 없다며 눈에 밟힌다며 절룩절룩 쩔뚝 쩔뚝. 이게 시인의 눈은 그 뭔가 애달픈 거,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 그늘진 거 이런 거에 시선이 더 많이 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문시로 이게 딱 첫 시에 있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적이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62쪽인데요. 한번 펼쳐주세요. 62쪽. 부적. 입천장을 뚫고 이가 돋았다. 흡사 종유석 같다. 설상가상 매복치도 여럿이라. 방치하면 낭종으로 번질 수도. 인접치의 손상도 우려된다는 말에 즉석에서 발치를 결심했던 것인데 생소한 이름 탓이었을까? 감정의 과잉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 일, 위기를 자초한 일, 꼬리에 꼬리를 문다. 돌아보니 사랑도 그러했다. 때로 이별의 단초가 될 만큼 격렬하기도 했다. 과잉치 제거는 의외로 간단한데 과부하에 걸린 관계를 드러내는 일 여의찮다. 난공불락이다. 유출금지라는 이 어렵사리 얻어 몸에 지녔다. 수위 조절에 실패해 허청거릴 때마다 앵마기가 되어줄 자그마치 7개나 되는 부적이죠. 네, 부적이죠. 여기에 치가 참 많이 나오고 잇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요새 잇몸 때문에 조금 입에 들 떠가지고 계속 네. 잇몸약을 먹어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시가 남다르게 느껴지고 특히 돌아보니 사랑도 그러했다. 이게 과부하의 문제, 과잉의 문제. 과부하에 걸린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참 여의치 않고 힘들고 이게 얼마나 사람 관계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가 확 눈에 들어왔답니다.
아까 본 선생님의 그 아까 그 시. 사랑에 대한 바람처럼 네네. 저도 그 시가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인의 신앙독이 두 번째로 텃세 말씀하셨죠? 네. 네. 아니요. 반병. 네. 반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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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세는 제가 반뼘 18쪽입니다. 같이 읽으셔도 돼요. 같이 합창하듯이. 반뼘. 모 라이브 카페 구석진 자리엔 닿기만 해도 심하게 뒤뚱거려 술 쏟는 일 다반사인 원탁이 놓여 있다. 거기 누가 앉을까 싶지만 손님 없어 팔이 날리는 날이나 월세날 나이든 단골들 귀신같이 찾아와 어이쿠 아이쿠 술병 엎질러 가며 작정하고 매상 올려준다는데 꿈의 반뼘을 상실한 이들이 발목 반뼘 잘려나간 짝다리 탁자에 앉아 서로를 부축해 온뼘을 이루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반뼘쯤 모자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생의 의지를 반뼘쯤 놓아버린 누군가 행간으로 걸어 들어와 온뼘이 되는 그런. 네. 이 시 좋아하는 분 많죠? 네. 네. 제가 이 시를 보고 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시예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동이 네, 기제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그 반뼘이 오히려 서로를 부축해서 온뼘을 이루는 여지가 이런- 되는. 네. 그래서 근데 이 시가 반뼘쯤 모자라진 않아요. 아주 너무나도 온뼘이 된 시입니다. 반뼘을 노래했으나 온뼘이 된 시. 그 반뼘으로 또 읽어주고 받아들여 주셔서 온뼘이 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앙독을 같이 하시자고 했을 때 목소리를 내주신 분이 좀 늦게 온 송유정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가족에 대한 시, 여기 보면 이웃에 대한 시, 뭐 지역에 대한 시, 집에 대한 거 뭐 많이 있는데 단기밭에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42쪽이에요. 단기밭에서. 단기밭에서 3살배기 당귀에 꽃을 딴다. 두어 해 더 자라야 효험 있는 약재가 된다는 말에 촘촘 박힌 꽃 속 푸른 씨앗을 야멸치게 제거한다. 이런 꿍꿍이를 알아채기라도 하듯 사방에 꽃 퍼올리느라 기진맥진인 당귀. 손 없이도 환감 넘도록 의연하셨다던 아버지. 소다로 다스려지지 않는 채증 누그러뜨리려 읍내 의원에 갔다가 위안 판정 받은 직후 논 면마지기 내걸고 씨바지 수소문했다는데 그때 심정이 저러했을까. 당귀의 꽃씨를 날로 먹는다. 3살적 여인 아버지를 모신다. 눈물겹게 달달한. 당귀 꽃씨를 먹기도 당귀가 약재로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당귀가 이게 이름에서 벌써 단맛이 느껴지고 꽃향도 조금 향도 달 네. 달짝지근한. 근데 그 꽃씨를 날로 먹으면서 요걸 매개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3살적 여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게 좀 남아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죠. 말씀만으로 네. 예, 없는데 저는 사춘기를 네, 아버지로 혹독하게 알았어요. 이게 참 아. 아이러니인데, 네, 그러니까 모친과의 어떤 갈등이 네, 굉장해서 네,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음, 그리움이, 그러니까 음,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아버지의 그 흑백 음, 사진 한 장을 제가 음, 늘 소지하고 네, 다녔었는데,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음, 저에게 그러니까 밀양손 성을 음, 물려준 아버지. 네. 음. 현실에서 부대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음. 어찌 보면 환상으로 남아 계신 분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네,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네, 굉장히 그러니까 품격이 있으셨대요. 아, 상남자는 아, 아니고 품격이 있으셨다고 네, 하세요. 네, 모두들 그렇게 기억하셔서. 네. 예. 여기도 이제 어머니와의 이런 얘기도 또 시에서 많이 있어요. 네네, 보면 맞아요. 아, 다음은 시인님의 섬이라는 음. 67쪽입니다. 함께 봐주세요. 67쪽. 네, 이 시집은 네, 뒤에 발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유독 시집으로 묶이기 전에 노래로 만들어진 시편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네, 섬이라는 시도 네, 장재응이라는 가수가 네. 노래로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교적 짧고 리듬이 있고 음, 어떤 서정성이 그려지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음,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음,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네, 네. 낭독하겠습니다. 섬. 네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안경을 두고 왔다. 나직한 목소리로 늙은 시인의 사랑 노래 들려주고 싶어 쥐오줌 얼룩진 절판 시집을 두고 왔다. 새로 산 우산도 밤색 스웨터도 두고 왔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나를 몰라 거기 나를 두고 왔다. 그 두고 온 보통 마음을 두고 오는데 나 자신을 두고 오셨어요. 온전히. 네. 저에게 섬은 각자에게 그런 네,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 시가 이제 시인님이 제주에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섬하면 제주로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편견인 그쵸, 거죠. 그쵸. 수많은 섬이 네. 있고 그 섬은 어떤 공간의 심리적인 공간의 섬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2쪽에 팔싹둥이 수선에게를 읽겠습니다. 요거 읽은 다음에 댓글 참여 좀 소개해 드리고 시인님 신앙독으로 가겠습니다. 팔싹둥이 수선에게 52쪽입니다. 가을 가뭄을 뚫고 수선의 새순이 오셨다. 서리도 내리기 전인데 심히 이르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만개 직전 참수당한 수선이 해가 바뀌기도 전 서둘러 찾아오신 게다. 꽃에 이르기까진 아득하고도 멀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막무가내 키를 키우는 일에만 열중인 수선에게 다가가 오래전 얘기 들려주며 안심시킨다. 양잿물과 개꽈리즙으론 요지부동인 뱃속 애물단지를 떼버리려 언덕에 올라 구르기도 살얼음 강물에 뛰어들기도 한 모태로부터 참다 못해 탈출을 감행한 아이가 있었다고. 설령 살아남는다 손쳐도 사람 구실하긴 글렀다 수군대던
철들고도 한참을 이름 대신 팔싹둥이라 호명되던 내 앞에 쭈그려 앉은. 아까 그 단기밭에서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고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있고 네. 시인님 자신이 있어요. 팔싹둥이로 출생하신 시인님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엄청 힘드셨겠다. 그쵸. 얼마나 네. 어떠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전엔 제대로 된 어떤 의료의 어떤 안전적인 보호 장치도 없이 여성들이 언뜻 보면 무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절박한. 절박하고 네. 그래서 벼랑. 어쩔 그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던 것인데 이 양잿물이라든가 이런 말이 얼마나 강력한 어휘예요. 우리가 곧 양잿물은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태아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인데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은 팔싹둥이로 하셨으나 이렇게 큰 역할을 사회에서 든든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 얼마나 참 마음이 더 이게 짠한 이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혹시 어머니가 이 시를 보셨나요? 엄마 이야기는 네. 이제 제가 가는 데마다 이제 엄마 이야기를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었던 지금은 이제 개편이 되면서 네.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재작년까지 이제 중3 교과서에 실렸었던 시의 네. 제목이 곰꿈 곰꿈 끓이던 끓이는 날인데 날. 네, 그게 네. 이제 엄마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마흔쯤 늦은 나이에 이제 그 문단에 나왔는데 네, 네. 도망치고 싶었던 고향 정읍이 프로필에 맨 처음이었어요. 네, 네. 전북 정읍 출생. 음, 그리고 근데 고향은 곧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내색하진 않았으나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여성으로 이해하게 네. 만든 게 시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역할을 네. 해낸. 네. 그래서 이제 시에는 사실은 은유가 많이 장치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는 구석들이 많은데 산문으로는 또 그게 마치 고해처럼 산문집은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인의 눈은 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시를 좀 이렇게 잘 쓰면 걔를 그날로 제가 시인으로 불러요. 네. 김시인 왔어 이러면서 이제 막 무슨 시 음. 불러주면서 네가 시인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시인의 눈은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온전한 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시인의 눈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그렇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품이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네. 댓글 참여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인님의 신앙독 듣겠습니다. 네. 아까 그 꿈결의 시를 베다를 시를 읽기 전에는 칼로 벤다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그 진경을 노래해 주신 김창훈님이 산울림의 둘째라는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 있네요. 네. 고두미님 달달한 번뜩이는 이런 수식어로 마치는 시가 많다는 거.
조명희 시인 여기 우리 아까 뭐 이재표, 유정환, 그다음에 대전의 조명희 시인, 그다음에 김윤아 시인까지 여기 다 다독다독에 우리 출연했던 가족들입니다. 언제 특집으로 한번 좀 잘 꾸려봐야 되겠어요. 조명희 시인 늦었다고 몇 년 전 구저에 갔을 때 시인님 카페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쓸쓸한 가을이었다고 언제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처럼 자리를 비우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윤한 시인님 생명과 문학 만드시느라고 요새 고생 많으시죠. 손세실리아 시인님 섬이라는 시 오랫동안 애송하던 시라고 하시네요. 시인의 음성으로 들으니 더욱 따뜻하고 어느덧 나도 늙은 아니 낡은 시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우연 시인 오셨네요. 역시 여기 출연하셨던 시인이고 손세실리아 시인님을 다독다독에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학교가 방학이면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김윤한 시인, 제가 애정하는 두 분의 시인님의 한공 고맙습니다. 저도 포함시켜 주시는 거죠? 비현실적 설레임 언제 같이 뵐 날, 언제 정말 우리 다독다독 특집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바로 제주로 가시냐고 물으시네요. 오늘 바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조명희 시인님. 네, 이어서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겠는데 그게 바로 바닷가 늙은 집. 지금 시인의 집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70쪽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늙은 집. 제주 해안가를 걷다가 버려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끌림으로 빨려들 듯 들어섰던 것인데요. 둘러보니 폐가처럼 보이던 외관과는 달리 뼈대란 뼈대와 살점이란 살점이 합심해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는 세력에 맞서 대항한 이력 곳곳에 역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도 저렇듯 담담하고 의연히 쇠락하길 바라며 덜컥 입도를 결심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런 속내를 알아챈 조천 앞바다 수십 수만 병이 우르르 덤으로 딸려왔습니다. 어떤 부호도 부럽지 않는, 세금 한 푼 물지 않는. 네, 우리가 여기를 가본 분들은 이게 조천 앞바다 수십 수만 평이 우르르 덤으로 딸려왔다는 이 구절에 바로 그 광경이 펼쳐지면는데요. 이 바닷가 늙은 집이 지금 시인의 집으로 재탄생했는데 그 재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게 36쪽의 텃세예요. 그래서 제가 텃세를 읽고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36쪽 텃세. 엄동에도 꽃이 피고 지는 기후만 믿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5달이나 걸렸다. 게다가 백수를 넘긴 가옥의 형태를 가능한 보존하려다 보니 손대는 일마다 더뎠다. 낭패다. 허나 재촉하지 않았다. 섬에 들었으니 섬의 속도를 좇는 게 순리 아니겠는가. 드디어 세간 들이던 날 고친다고 헌집이 새집 되냐 입 모으던 이웃들 요망지다. 잘도 요망지다 한다. 조천 사람 앉은 자리에 검질도 안 난다기에 내심 각오하고 있었는데 웬걸 패가 내치지 않고 깃든 일 높이사 푸성귀 등 속 문고리에 걸어놓곤 행여 들킬세라 어기적 내 빼는 속 깊
받고 귀먼 유지할 망. 네. 여기서 요망지다, 잘도 요망지다. 요망지다는 건 야무지다라는 제주의 말인데 텃세를 부릴 것 같았지만 사실 그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아, 참 야무지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야무지게 잘 이걸 만들어줬네. 이런 인정을 받고 푸성기 같은 것을 이렇게 문고리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인정의 마음을 남겨주고 가신 제주의 할망까지 잘 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가 사람들이 이제 풍경을 보러 보통 아름다운 경치를 때문에 관광객을 끌지만 요즘에는 이제 책과 관련된 거, 뭐 작은 책방에 대한 거, 미술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가 또 풍부한 곳이라서 그걸 즐기러 찾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시인의 집도 제주를 가는 분이면 또 꼭 들려야 되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시인님의 내시의 출처 신앙독 이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재표 시인 신앙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사 쪽 이 시집에 수록된 마지막 시입니다. 제가 이 집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가 이런 곳에 살면 시가 절로 써지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 하다 보니 이게 시가 됐어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시의 출처. 시가 절로 써지겠단 말 자주 듣는다. 눈먼 보리숭어의 슬픈 도약과 사방에서 출몰하는 콩알만한 반개. 괭이 갈매기의 저공 비행이 목전에서 펼쳐지는 누옥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허나 내겐 시시각각이 다채로운 조천 앞바다를 몇 줄로 요약할 재간이 없으니 유구무원일 밖에. 이미 어떤 은유나 수사도 끼어들 틈 없는 절창인지라 삼갈 밖에. 기실 내 시는 저작거리를 전전하는 탁발승의 언 발이며 아직 바다에 이르지 못한 풍경 속 모거다. 신께 바치는 송가와는 거리가 먼 인간사 연민의 서술이며 거대 담론이나 혁명이나 초탈이 아닌 소심함과 머뭇거림과 뒷걸음질, 미주알 고주알과 하찮음과 오지랖, 바닥 중에서도 맨 밑바닥. 여기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바닥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거룩한 일이에요. 네, 아 좋습니다. 내시의 출처, 그러니까 시인님이 진경을 맨 앞에 그리고 내시의 출처를 맨 뒤에 이렇게 배치하신 이것도 좋고 또 그 두 편을 낭독하신 것도 굉장히 시를 잘 고르셨다. 사실 네. 5편 낭독하는 거 골라달라고 하면 굉장히들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걸 골랐다 저걸 저도 막 이걸 골랐다 저걸 골랐다 저도 많이 네. 망설이다 보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를 잘 고르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 꼭 그러니까 상상했어요. 네. 이곳에서 이제 네. 들려드리고 싶은 네. 나의 시는 무엇일지라는 네. 저에게 물어보니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제 독자로서 한 분이 낭독한다면 몇 쪽에 뭐를 고르셨나요? 네. 대개는 제가 고른 시가 네. 앞에 두 분 읽는 시랑 겹치는데 네. 오늘은 한 편도 안 겹쳤다는 게 참 네. 놀랍습니다. 네. 저는 76페이지에 네. 시캬라는 시를 읽을 건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시캬 마석 가구공단 뒤켠 쪽방촌 어기엔
무슨 마트라는 한글 상호 하단에 SIEKYA라 써놓은 상점이 있다. 전자사전은 물론이거니와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라있지 않은 국적 불명의 이 영단어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신선한 삶이 배어 있다는데 말하긴 못하지만 이 새끼 저 새끼 망할 놈의 새끼 물어봤어. 할 때의 영문 표기란다. 가게 주인의 상투적인 말투를 하이쯤으로 알고 딴엔 멋진 한국식 인사라며 고용주에게 시켜 하다가 혼쭐 났다는 일화는 한편에 빼어난 블랙 코미디다. 샬롬의 집에 초대받아 시를 낭송했다. 손가락 3개를 공장 마당에 묻고 방글라데시로 추방당한 시플루에게 폐암 말기로 고국에 돌아가 히말라야 끝자락에 묻힌 네팔인 람에게 13번의 구조 요청을 묵살당한 채 해화동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조선족 김원섭 씨에게 사죄하고자 섰다. 시인으로서가 아닌 코리안 시캬로 섰다. 네. 네. 아 좋아요. 우리 네. 네. 지금 이주민 노동자들이 우리 땅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음에 우리 7월에 다독다독에 초대되는 동화가 그런 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시 한 편에도 그 많은 걸 이렇게 품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리하고 계신 다른 분 중에 제가 사실 이제 이재표 시인은 자주 낭독을 하는 편이어서 다른 분이 또 한 편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 하시면 불편하시면 네, 송유정님, 네, 네. 자, 송유정님 몇 쪽에 뭘 고르셨을까요? 텃세 하겠습니다. 텃세 제가 읽었는데 네. 다른 가급적이면 다른 것으로. 조천에서 네. 왜 이게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섬에 들었다. 설다 설지 않은 게 없다. 백수를 넘긴 바닷가 늙은 집과 양보하고 타협하며 허물을 트는 일도 혼자 먹는 밥도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일도 서글프고 막막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허둥대다 보면 다시 밤. 서른 것들 언제쯤이면 익숙해질까 싶다가 서툴기만 했던 관계를 떠올린다. 모든 게 처음이던 하여 생이 전부가 요동쳤던 작살날 것만 같았던 도망쳐온 섬의 밤은 길다 아직. 설고도 설다 얼마를 더 뒤척여야 아침 하늘이 열릴까. 네. 지명은 조천. 너무 근사한 지명이에요, 사실은. 지명에 관한 시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지명만으로도 이렇게 시 한 편을 그 지명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관심까지가 들어가 있을 때 시 한 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천 여행 갔다가 시인의 집을 모르고 방문하지 못했던 송유정님의 낭독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들르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유배지이고 조천 포구가 가장 첫 관문지였대요. 근데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된 네. 그 많은 방골들이나 그 네.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네. 생각, 그 생각을 이제 약간의 연시처럼 네.
장치를 해서 쓴 거죠. 네. 작살나고 요동칠 것, 네. 요동치던 막 이런. 예. 네. 그 서름이 얼마나 뒤척여야지. 그 네. 뒤척인다고 아침 서름이 하늘이, 없어진 건 네. 아니지만 아, 이렇게 다 한 12편의 시를 낭독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시라든가 또는 시인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뭐건 간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일이라든가 사람, 뭐 지역 또는 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오늘 여정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긴 여정을 저를 여기까지 운전하고 태우고 온 제 반쪽이 네.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인 시가 있어요. 아, 유리샘님이 네. 이 시를 젊은 여성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젊은 여성들이 마라토너. 네. 나를 울린 마라토너. 나를 울린. 네. 예, 맞아요. 이 나를 울린 마라토너라는 시를 26쪽. 네. 네. 왜 유리샘님이 딱 낭독하시면 읽어볼래요? 어떨까요? 안 하세요? 아, 그러면 시인님이 한번 낭독해 주세요. 나를 울린 마라토너. 다시 태어나도 아빠와 결혼하겠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한참을 묵묵하다가 다른 건 몰라도 너랑은 만나고 싶어 애둘러 답했더니 자긴 안 된다며 난감해한다. 이유인즉 20여 년 전 출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우승 부상이 엄마인 이유로 필사적 질주 끝에 월계관은 썼지만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숨이 차고 무릎도 썩음썩음하다며 이런 몸으로 재출전은 무리라 너스레다. 만일 선두자리를 내주기라도 한다면 그땐 엄마와는 남남일 거 아니냐. 장난삼아 낄낄대다가 돌연 정색하더니 그럴 바엔 차라리 지구별에 다시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며 끝내 눈물바람이다. 예상치 못한 뜨거운 고백에 울컥해져 이 풍진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와 여자를 낳은 일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다만 속으로만 되뇌는 네. 이런 시. 네. 애쓰셨어요. 1등해서 아, 질주 끝에 필사적 질주 끝에 이렇게 엄마의 딸로 엄마와 연을 맺어서 오늘 안전운전해서 이렇게 동행하기까지 멋진 유리샘님 응원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아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시집 출간에 대한 말씀. 사실 서두를 것도 없고 언제가 됐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함께 기다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밖에 또 앞으로 시인의 집을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신 것에서 또 다른 포부랄까 또 올해 뭐 계획하고 계신 점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계획은 사실 계획이 어떤 게 있냐고 꿈, 뭐 계획 이런 거 물으시면 꼭 네. 제가 하는 대답이 저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네. 지금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가 지금 15주년이에요. 아. 15주년이어서
전 사실 행사를 막 잦은 행사를 하지 못해요. 제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못해서. 네. 그래서 김은숙 선생님이나 이 미디어 날 식구들이 엄청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는 막 벅차거든요. 이게 저가 소진되고 뭘 두 가지를 저는 일을 잘 못하는데. 백수라서 아니 가능해요. 저도 근데 그래서 거기서 올려지는 행사는 그래도 시를 쓰는 제가 그리고 그 공간이 아니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올리려고 해요. 네. 다른 프로그램들은 많은 곳에서 네, 각기 하니까 개성을 네.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 올해 현기영 선생님 대담을 제가 했습니다. 네, 단독 네. 대담을 네, 네. 한 2시간 아, 정도의 준비를 해서 제주도다. 인생과 네,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네. 책 한 권의 북토크가 아니라 네. 인생과 문학에 대한 대담을 했고요. 그런 어떤 제가 이제 15년에 걸맞는 네. 그런 행사가 또 8월에는 나이덕 시인이 아마 네. 와서 네. 시지 완독회와 함께 네. 본인의 시 세계에 음. 대한 그 어떤 시간을 네. 갖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이 막 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한국 문학 뭐 한국의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가 막 꿈꾸지 않아도 툭툭 정말 선물처럼 네. 주어지는 곳이어서 그 공간은 그래서 제가 기적을 만들어낸 스스로가 기적을 만드는 네. 일이고 네. 저는 다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 그 일, 네. 그 일을 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현경생님 지난 그 제주도 오다 때문에 책방에서 모시고 이렇게 책담회를 진행했고 선생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문득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독다독이 언젠가 특집을 제주도에서 출장 나가서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생각했는데 시인의 집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문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제주도 시민들과 함께 언젠가 그렇게 펼쳐질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저만의 상상이 순간 될 정도로 시인님의 그 시인의 집을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시인님의 방송 소감을 오늘 방송 소감을 듣겠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뭐지? 단체야 회사야? 이 미디어 날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언론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3월에 창립을 했어요. 사실은 다독다독은 그 전부터 있었죠. 다른 이제 운영하는 편성이 좀 다른 데였고 미디어 날이 3월 15일에 창립을 하면서 그 이후는 미디어 날에 이제 편성된 채널이 되었는데 창간호가 나왔어요. 이거 좀 잡아줄래요? 우리가 미디어 날을 개간으로 만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이 나오는데 이번 창간호는 여름호입니다. 여름호. 그래서 매번 주제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다양한 글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는데 이번 창간호의 주제는 반려였어요. 반려. 여러분의 반려는 무엇인가요? 반려자, 사람이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반려견, 반려묘만이 아니라 반려조, 새를 반려로 삼는 분도 있고 심지어 반려석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려는 뭔가도 생각했어요.
이걸 여기에 반려가 주제라고 해서 나의 반려는 뭐지? 평생의 반려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정말 지속적으로 책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책과 마주하고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내가 나를 이렇게 오롯이 좀 감싸는 것 같은, 나를 튼튼하게 이 정신적인 어떤 그 텃밭을 제대로 가꾸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나의 반려는 책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생각도 못 했다가 그래서 요것을 구독 신청하셔도 되고요.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메일로 문의하셔도 좋고 창간호다 보니까 오직 딱 한 번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오직 딱 한 번 21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이지상이라는 글도 잘 쓰시고 출간 도서도 많은 저자이면서 노래하는 이지상 님이 함께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연도 하게 됩니다. 청주 계시거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공간에 찾아오시면 21일 오후 2시 공간에 찾아오셔도 되고 1시부터 5시까지는 위층 미디어날 사무실까지 공개하니까 언제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날에서 개간으로 나오는 여름날 창간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메일 주소가 나왔나요? 메일 주소 아직 안 올려졌는데 위 메일로 문의해 달라고 올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인님 어떠셨어요? 너무 일찍 막 그 비행기 결항될까봐 일찍 육지로 오시고 막 그거 보고 제가 감동했잖아요.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첫 해외 출연자죠. 아니에요. 김웅룡 감독, 제주에 사시는 분 여기 왔었어요. 그냥 2,000km를 걸었다 여기 또 오신 분도 있답니다. 네. 두 번째군요. 네. 네.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책방 카페여서 책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일, 그 일이 그 성소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소. 네. 이걸 자본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오늘 이 자리도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도 막 세금을 내고 세금 신고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세금이 좋은 데 쓰이면 좋겠어요. 좋은 데. 어딜 가서 좋은 공원에, 걷기 좋은 공원을 보면 어머, 내 세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지역에서 묵묵히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몇 년째 회죠? 하고 있어요. 몇 회? 지금 이게 91회. 22년? 22년도에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20년에 시작을 했죠. 코로나와 20년. 네, 20년에 시작해서 이제 한 3년째. 한 달에 2번씩. 네. 근데 이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일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타지에 가서 강연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원금이나 뭐 예산을 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출연을 섭외하고 먼 데서 오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정말 열악하잖아요. 지갑이 다. 근데 당당하게 섭외하고 흔쾌히 오고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하루에 흐뭇하게 정말 통장에 어떤 수고료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된다면 내가 내는 세금이
다른 네. 회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는 세금이 그런 데 쓰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지금까지 시험에 들지 않았으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이 일도 사실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와서 밥도 얻어먹고 지금 일찍 와서 점심도 얻어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이거 보니까 이 장소도 다 기부해주고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아닌 개인이 아닌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게 진행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품고 갑니다. 청주에 와서 또 이런 생각을 또 고민을 또 해요. 저는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옆에서 이렇게 기반이 막 누가 되어주려면 제가 이거 더 너무 오래 해야 돼 갖고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책담회 하는 것으로는 이 유튜브로는 91회가 되고 책방에서 뭐 작은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오늘 233회째예요. 근데 이게 누구 별 도움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좋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책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처럼 평화로운 만남이 없고 근데 그 평화로운 만남인데 내 안을 요동치게도 하거든요. 그 평화를 깨기도 하는데 그 평화를 깨는 그 지점이 또 굉장한 감동으로 물결치는 것이어서 제가 이거 그냥 아직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시인님의 말씀에 담긴 마음이 또 따뜻하게 전해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4시 21분, 한 20분 정도 초과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시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소설을 읽은 걸 또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시집 같은 경우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꽂아놨다가 몇 년 후에 또 뽑아서 읽고 아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시인과 내가 너무나 가까워져요. 시 한 편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그분이 나를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알아서 서슴없이 제가 연락드려요. 여기 와주세요. 여러분 또 웬만하면 거의 흔쾌히 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손세실리아님의 시집 나눈 그 시집 제호가 꿈결에 시를 베다입니다. 여러분 꿈결에 무엇을 베고 계시나요? 무엇을 머금고 생활하시나요? 무엇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시나요?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힘이 되는 요소가 참 다르게 있겠으나 책이 또한 우리에게 시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또한 강인한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걸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